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대반전의 화해 드라마를 써낸 어제 의총에서의 국민의힘 모습이었는데요. 윤 후보와 이 대표 이별의 순간 파국 직전 극적으로 포옹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 요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이준석 후보 각각의 속내는 또 어떤 건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이 두 분이 갈등을 봉합했잖아요. 어제 이유가 저는 지지율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정말 갈등이 봉합됐는지는 두 분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상황을 보면 하루 종일 의총도 열리고 네. 갈등이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70여 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사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궁지에 몰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한 다음에 책임론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대선이 승리한다고 해도 본인에게 오는 이런 화살들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극적인 화합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연습 문제라고 하죠. 세 가지를 던졌는데 이 중 한 가지를 장소는 다르지만은 실행한 걸로 봐서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은 양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하락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특히 이제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굉장히 그 내홍으로 인해서 미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후보와 대표의 책임감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정권 교체 여론이 항상 거의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큰 폭을 보였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양상들을 계속 보여줘 왔는데 우리가 과연 정권 교체 열망이 있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했느냐, 그러지 못했던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지지율 하락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그 국민들의 열망 같은 그 큰 이 어떤 희망에 국민의 힘이 그 부응을 못했다. 여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선거가 한 60일 정도가 앞으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심정 같은 것들이 두루 작용을 해서 어제 이런 또 이 극적인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렇게 헤빙 무드로 돌아서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맥주 회동이 있었고 또 울산 회동에 이어서 사실상 이번이 세 번째 봉합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때문에 다시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벌써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좀 미도운 면이 있겠습니다. 뭔가 중요한 시기마다 큰 갈등들이 벌어졌었잖아요. 특히 이제 대표가 지방으로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선대위에서 이탈한다든지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막 일어난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과연 이게 지금 잘 봉합이 됐는 건지 어쨌는 건지 이렇게 의심을 아직까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봉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한 60일 정도가 남았고 정권교체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선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대선에서 지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는 더 이상 봉합이 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마음 놓고 앞으로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재보궐선거에서 공천권을 놓고 갈등 관측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공천 때문에 대표와 후보가 갈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면 그건 대선 치루나 마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선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재보궐의 공천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애초에 국민의힘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약간의 이견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냐, 어떤 것이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는 이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당이 뭐 분열을 한다든지 뭐 갈등 양상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파국에서 화해로 왔잖아요. 첫 번째 울산 회동 22일 만에 대표가 이렇게 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이런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이게 표면적 갈등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지금 상처가 너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의총장에서 나온 발언들만 봐도 김태흠 의원은 오만방자하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박수영 의원은 양아치라는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갈등이 봉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물론 이번 대선이 패배한다면은 책임론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승패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 본인의 태도에 따라서 달렸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같이 하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네. 당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대선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여주냐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다른 거지 대선의 향방에 따라 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갈등이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또 남아 있잖아요. 이 공천권을 가지고 윤핵관과 또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준석과의 갈등은 계속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네. 뭐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좀 드릴게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어제 직접 운전하고 윤석열 후보를 태웠는데 네. 그 평택 그 일정까지 예. 다 직접 운전을 한 건가요?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각자 다른 차를 타고 가셨다고 하는데 네. 갈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한 차에 다 타고 갔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본인 차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따로 수행을 하시는 보좌역을 두지는 않고 있고 저 역시도 가끔씩 한 번씩 얻어서 타는데 그 굉장히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본인 또 택시 면허가 있다 보니까 네. 서울 지리들을 굉장히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어저께도 신나서 운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렸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특히 이제 그 청년층 마음을 다시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당의 청년 보좌역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졌는데 이 청년 보좌역들이 굉장히 강하게 직원들을 쏟아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두 분 그 청년 정치인께서 그 청년 보좌역들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번에 이 캠프에서 청년 보좌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각각의 어떤 뭐 주요 직책을 부여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선거 캠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마련을 해서 네. 공채를 했던 보좌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권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날것의 언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청년 보좌역이 한 이야기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적어도 청년 세대들한테는 미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또 선대위 해산식을 했던 그 날에 네. 또 소위 말하는 노쇼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스피커폰으로 네. 윤석열 후보가 연결이 되고 물론 뭐 실무진의 실수고 했겠지만은 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이 청년층의 마음을 되돌리게 그러니까 저버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청년 보좌역들의 말이 저는 굉장히 뼈 아팠다고 생각이 되고 그들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선거대책위원회 이분들이 가장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가장 정상적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제까지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단편적인 예로는 그제였죠. 그제 비대면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참석하셨어요. 네. 이게 인셉션 간담회라고 제가 농담 반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또 욕설도 나오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라는 평가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직언을 하는 청년 보좌역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 당시 간담회에서 밝혔어요. 청년들에게 자치권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저는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른 당이지만 좀 바라고 있거든요. 네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청년 선대위라든지 대학생위원회라든지 청년위원회에 각각의 캠프를 꾸릴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고 예산도 주고 하고 있는데 좀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돼서 좀 경쟁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세질 듯이 잠잠해지고 잠잠해질 듯이 거세지는 그야말로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 때에 맞춰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풍인데요. 두 청년께서 실제로 이 안철수 바람을 체감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주변 반응 좀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상승은 상당 부분 늘 언제나 그랬지만 반사효과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당, 기득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으로부터 비롯된 뭐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안철수 대표는 늘 그래왔고 안철수 대표의 실패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향한 어떤 지금 지지율이 마치 원래 본인의 지지율이었던 것처럼 여기는 순간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겪게 되는 그것이 지금 계속 재차 반복되어 왔거든요. 저는 최근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미진한 모습,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내홍으로 비롯된 지지층의 일시적 이탈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사실 그 전에 그 2017년에 우리 대선 때도 그랬고요. 뭐 그 전에 바로 우리가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때 처음 출마 선언을 했을 때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쭉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무렵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기세가 올라와서 뭐 좀 이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무래도 반사적인 효과, 그다음에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그렇죠. 예, 네. 네, 오늘 김재섭 위원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뭐 과거에도 지지율이 많이 출렁거렸던 경험이 있다고 본데요. 17년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골든 크로스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하락세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삼은 건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상한선이 있다고 봐요. 한 20%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과거에 말이죠. 17년도도 그렇고 지난 4.7 때도 그렇고 이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안철수를 찾을까 하는 의문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또 안풍이라는 현상, 우리 정치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많지 않았는데 네. 이 바람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태풍이 언젠가 계속 줄어든 게 뭐 과학적 원리듯이 안철수에게 실망한 사람이 다시 안철수에게 갈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요 질문은 좀 짧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 청년 정치인들이시니까 아까 뭐 좀 전에 그 주간 리서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30 세대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 약진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간 거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제대로 아직 겪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보면은 소통으로 뜬 정치인이거든요. 청년과의 소통 콘서트도 하고 뭐 다양한 접촉면을 넓혀서 처음에 이렇게 상승했던 후보인데 지금 원하는 시대 정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인데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박영우 위원장님이 2030 세대의 정보력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다 아마 알고 지지를 하신 걸 거예요. 아마 윤철수 대표가 가지는 뭐 일종의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한 70% 이상이 되고 막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을 했을 때 어딜 가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재명 후보한테는 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가장 그래도 국민의힘
과 정책적 노선을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을 유사하게 가져갔던 국민의당의 후보인 안철수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조금 흘러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아마 2030 세대가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래도 대충 다 봐서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지율 만회에 시동을 건 윤석열 후보인데 오늘 첫 일정으로 이른바 출근길 지옥철 체험에 나섰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오늘 지하철에 오르면서 본격 민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이 여기 너무 적어가지고 더구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시즌2는 메트로, 버스, 워킹, BMW 스타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오났어요. 일로 오세요. 비 오났다니까 진짜. 일로 오세요. 얘가 그냥. 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나란히 대중교통에 오르면서 민생 행보에 이제 두 후보가 나섰는데 이런 민심 행보, 민심 속으로 파고든 이런 행보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접촉면을 늘리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방송 오늘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네. 저도 그걸 오늘 오기 전에 쭉 보고 왔었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후보인 걸 알고 사진을 같이 찍는다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정책을 좀 제안받는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정치 리더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미지수고 적어도 실수는 하지 않는 발판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혀 지하철 상황을 모르고 있는 그런 후보라면은 분명히 대중교통 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들이 마침 이렇게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들을 이용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이 애로사항들을 겪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대다수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겠구나. 네. 예,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어떤 동질적인 이 느낌만 좀 주더라도 국민이랑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는요, 생활 밀착형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로 쏠쏠한 재미를 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탈모약 공약이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청년층의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내놓은 공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귀를 굉장히 캠프가 열려고 하는구나라는 데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이 탈모와 관련된 건강보험 적용은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문재인 케어가 있는 동안에 사실 이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실제로 2024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고갈이 되는 예측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비급여 대상들을 굉장히 줄이다 보니까 급여 대상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2급 항암제 같은 실제로 생명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이 질병 같은 경우에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탈모나 이런 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미용과 관련된
이런 뭐 의료적 이슈들이 사실 건강보험 이 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다른 것과 차별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비만은 어떻게 했느냐, 코골이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국민적 합의,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급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전체 의견을 듣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뭐 공약으로 내세워서 마치 이제 이게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소 이 말 그대로 털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공약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 국민 기틀이 되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공약이 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참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명에 직결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배제하겠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탈모도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1,000억 원 정도의 그 약 시장이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하면 한 700억,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이 탈모로 인해서 정신 건강을 해침을 당하는 분도 있겠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공약을 원하는지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나 공약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극적인 화해의 윤석열 원팀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생활 밀착형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